시심 찬송가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제목이 두려워하지 마라. 네. 자연환경 동영상이 그림이 나오는데 그림 참 좋네요. 저 들판 이렇게 번개가 내리치고 하늘에 먹구름이 있고, 저런 풍경을 어디서 가져와서 이 노래 배경화면을 찍는지 참 놀랍네요. 철새들이 날아다니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교회장도 나오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조금 더 들어볼까요? 프랑스어니 수도원 같네요. 바다 가운데 작은 섬에 해서 수도원이에요. 그 유명한 수도원 같은데. 두려워 말고. 더 두려워. 자,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조금 더 들을까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가사는 좋습니다. 자, 이제 줄이겠습니다. 여기까지. 35강 233쪽입니다. 이제 클라우스 미카엘 마이어 아비히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름을 달았군요. 두 번째로 이름을 단 사람입니다. 아비히, 자연철학 교수, 물리학 철학 전공, 세계적인 천문학자 와이체크와 수년간 공동 연구를 수행했다. 과학, 기술, 사회적 수용 기준을 제시한 학자다. 제목이 자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행위에 대한 실천적 자연철학. 그 제목이 참 거창하네요. 앞에 나온 뒤르는 어떤 제목을 달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리학과 초월성. 그렇군요. 그걸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월성. 이거 뭐 종교에서만 관심을 가질 것과 같은 주제인데 물리학에서 초월성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여기입니다. 자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행위, 자연과 인간의 행위. 자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자연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행위에 대한 실천적 자연 철학, 아주 실질적인 자연에 대한 그 철학이다. 자연 철학. 자연이 뭐냐 하는 건 질문이죠. 네. 제목은 흥미롭습니다. 짧은 어떤 시인의 시를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지구를 괴롭혔고 지구는 이제 자신의 걸작품들을 거두어 들인다. 그 하나인 우리까지도. 라인은 쿤체의 글입니다. 시입니다. 쿤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곤 한다. 자, 그러니까 제가 어디까지 할지를 미리 좀 정해놓고 세 쪽만 하면 되지. 두 번에 나눠서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곤 한다. 선생님께서 스스로를 자연 철학자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해 자연 철학을 연구하니까요 라고 하는 건 별로 신통한 대답이 아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자연 철학이요, nature philosophy, 자연에 대한 연구, 물리학하고는 좀 다른 거죠. 자연에 관한 연구인데 철학은 자연의 본질이 뭐냐, 인간 관계가 뭐냐, 근원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이라고 했어요. 우리 사회에서 자연 철학은 자연보다 더 잊혀진 존재니까 네, 더 이상 이제 현대인들은 자연을 뭐 철학적으로 접근해. 그냥 물리학, 생물학이 있으면 다 되지. 자연을 정복할 듯한 기세인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잊혀진 존재다, 자연철학은. 이 글을 통해 나는 실천적인 면에서 실천, 이론과는 좀 다른 차원이죠. 아주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론과 실천이 같이 가는데, 그래도 실천적인 측면에서 이론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속해 있는 전체 자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행위라는 관점에서 자연 철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대충 뭐 어떤 얘기를 할지는 감은 잡혀요. 자연 안에 있으니까 자연을 대상화하고 도구로 이용하는 거는 위험하다. 자연 속에서 자기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들어서 그 자연 전체에 소속된 일부로서의 역할을 인간이 감당해야 된다. 생태학하고의 연관성, 그런 것 언급될 수 있습니다. 소제목, 자연의 일부인 인간. 자연은 전체이고 우리는 그 전체 일부를 이룬다. 자연이란 인간 바깥에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 바깥에 있는 자연조차도 더 큰 전체 자연의 일부인 것이다. 인간 바깥에 있는 자연을 인간 바깥에 있다. 인간이 그거를 대상으로 경험한다는 겁니다. 바깥에 있다는 거는. 그 자연을 인간 및 전체 자연과 구별하여 주변 세계쯤으로 부르기로 하자. 개념들이 좀 이렇게 좀 정리되어 있어야 이런 책 읽기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어요. 주변 세계. 주변 세계라고 보통 독일어로 웰트 이렇게 하거든요.
M, 벨트. 여기는 미트 벨트라고 했어요. 미트는 뭐뭐와 함께요. 굳이 영어로 바꾸면 with예요. with world.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주변 세계는 이런 말은 자연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전체 자연이라는 생명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떠올리게 한다. 주변 세계라는 표현의 원인은 괴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까지 철학에서 말해온 공존, 밑자인, 공존이란 자연을 배제한 채 사람들 간의 관계만을 표현하는 말이었다. 우리 사람들끼리 잘해보자 하는 거죠. 더불어 같이 잘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것으로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배상자제가 잘못인 거죠. 자연 속에 있으니까. 근데 자연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의 행위조차도 자연 속에 있는 건데 자칫하면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자연계까지 아우르며 공존할 때만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마치 다른 혹성에서 건너와 지구상의 다른 토박이 생명체들과는 아무것도 닮은 것 없는 존재인 것처럼 행동할 때와는 다른 태도로 자연을 대하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마치 먼 외계에서 지구에 이주해온 존재인 양 우리들끼리만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하며 살아왔고 이것에 다른 모든 것은 전혀 배려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왔다. 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 문명의 흐름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요. 무지하게 많은 걸 우리가 생산하고 소비하고 살죠. 그래서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인간의 기술을 자연을 탈취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인간이 서로 다르듯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전혀 딴판인 존재였으니까 약간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다른 걸 딴판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인간이 다른 생명체들을 이 자연을 말입니다. 이 세계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껏해야 이주자나 정복자로서 우리의 이익을 지켜나가기 위한 현명한 행동 규범 정도가 전부였다. 자연을 보호하는 것도 결국 인간이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한 방편이 된 거죠. 산업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이렇게 다른 행성에서 온 정복자처럼 그래서 이곳에 속하지 않은 존재인 양 행동해 왔다. 경제와 과학 분야에서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의식 또한 그런 태도에서 조금 더 벗어나 있지 않다. 언젠가 바이체커는 유명한 분이십니다. 바이체커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런 책도 서책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분이 쓴 거로. 바이체커는 자연과학과 자본주의는 똑같은 실패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사실 자연을 자원이나 물건으로 여겨 상품화한 것과 자연을 과학의 대상으로 객관화한다. 대상화한 거죠. 나하고 다른 것으로 취급하는 거죠. 이것 모두 우리 자신이 자연에 속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오류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문명의 모습입니다. 근데 뭐 특별한 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런 쪽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거겠죠. 우리는 아직도 그와 같은 오류에 사로잡혀 있다. 물론 이제는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하다거나 아무런 역사도 존재하지 않는 무의미한 자연계 속에서 역사를 빚어나가며 특별한 삶을 영위한다는 식의 생각 없는 주장은 하지 않지만 말이다. 그 우리만 이제 최고고 다른 건 우리가 이용해서 멋지게 살면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이제 근본적으로 오류에 떨어져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을 지배하는 세계가 자연을 위기에 몰아넣은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음에도 2차 세계대전, 원자 폭탄, 그리고 전쟁, 그리고 생태계 파괴, 이런 것들. 우리는 자연이라는 것이 창밖으로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아 그리워하게 되는 푸르른 세상, 즉 인간 바깥에 있는 자연, 인간이 아닌 그 무엇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자기를 구별해 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자연이 아니야.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자연의 일부라고 주장하지만 말은 해요. 놀랍게도 우리의 생각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산업 생산을 축으로 하는 경제 시스템이 생활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오늘날 자연과 사회를 다루는 학문의 주된 흐름이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떼어 놓았다는 사실은 이와 같은 의식을 잘 보여준다. 네, 그렇습니다. 뭐 기술, 과학 잘 발전시켜서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뭐 몇 배로 잘 살자 하는 게 모든 게 모두 국민들의 그 절대 이념이죠. 확신이죠. 자, 봅시다. 오늘날의 산업사회가 과연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멸망하고 말 것인지는 우리 자신이 자연에 속한다는 사실을 깨닫느냐, 즉 스스로가 인간이 된 자연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에 맞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주장을 배부른 소리 아니면 너무 낭만적이다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서 저런 거는 좀 비현실적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해결할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는 자연을 무조건 학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연과 관계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걸 더 잘 발전시키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죠. 모든 인간은 우주가 인간으로 변한 것이다 라는 다시요. 모든 인간은 우주가 인간으로 변한 것이다 라는 니콜라우스 쿠자누스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니콜라우스 쿠자누스 중세기 철학자 같은데 신학자가 쿠자누스 이 말은 말이 좀 어려워요. 모든 인간은 우주가 인간으로 변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의 일부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인간 속에서 우주가 감정과 이성을 가진 생명체라는 아주 특별한 형태로 재현된다는 뜻이다. 그렇게 해서 자연은 우리 인간 속에서 언어가 되고
예술이 되며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문화가 된다. 이성은 인식하고 행동하는 가운데 자연을 지각하는 오직 인간에게만 허락된 능력이 아닐까.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자연은 일체를 이루고 있고 그런 자연이 지상의 모든 생명체와 무생물에서 고유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자연은 그 겉모습은 다양하지만 언제나 같은 자연 그대로 남아있다. 자연은 다양한 외형 속에 자신의 본질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저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뭐 이런 거로 보는 건 자연을 추상적으로 보는 겁니다. 본질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소크라테 이전에 살았던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이었다. 그러나 철학이 곧 자연 철학을 뜻하던 시대는 지나고 철학자들은 사물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자연이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nature, 곧 자연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물이 자연에 속해 있다는 식으로, 즉 사물을 철학적 우주론의 재료나 대상점으로 취급하게 되었다. 이런 몰리에는 그거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철학자들은 사물의 본성이 자연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물이 자연에 속해 있다는 식으로. 이게 조금 까다롭네. 즉 사물을 철학적 우주론의 재료나 대상점으로 취급하게 되었다. 이런 몰이에는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오늘날처럼 자연이 파멸의 위기에 신음하기 훨씬 전부터 있었다. 이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 우리가 그 일부를 이루는 자연 전체를 인식하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야 된다. 그러니까 산에 나무를 심어서 뭐 푸르게 만든다거나 멸종돼가는 동물들을 뭐 살린다거나 다 좋은 것들이거든요. 필요한 것이죠. 이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자연과 하나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연 철학에서는 더 나가죠. 그런 현상들을 넘어서 그 나무와 이거 멸종이 가는 생명체가 곧 우리다. 일치. 자연이 우리다. 생각하는 겁니다. 관점을 바꾸는 거죠. 이게 뭐 자연을 사랑하자, 동물을 뭐 어떻게 하자 그런 차원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 자신이 인간이 된 자연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표현은 저도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된 자연. 우리가 자연에서 온 거예요. 다시 한번 양자 역학을 얘기하면 자연에 있는 자연 하면 이제 대상화하니까 이게 참과 표현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세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 그 양자와 우리 인간을 이루고 있는 양자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연과 분리된 게 아니라 인간이 된 자연, 나도 자연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 철학에서 얘기할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자연인 거예요.
고양이는 고양이 형태로 나타난 자연이고, 소나무는 소나무 형태로 나타난 자연. 이런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 점을 자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날의 경제 체계나 학문에 대해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다 인간 중심주의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경제와 학문은 자연과 사회가 절대적인 대립항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자연을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자연이 아닌 인간과 인간이 아닌 자연이 서로 대립한다는 관점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자연의 위기를 초래한 경제 체제와 다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석유 계속 파내야 돼요. 그리고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뭐 등등 그런 걸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경제 체계와 학문 구조에서 벗어나는 길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는 거 알고 말고 당연한 얘기지 뭐. 그래서 환경보호에 이렇게 신경 쓰고 있잖아 라고 겉으로 적당하게 말하면서, 그건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비슷하게요.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행동하지도 않는다면 더 이상 희망은 없다. 적당하게 환경보호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자연이라고 하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은 결코 학문적인 연구의 성과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학문과 경제 각 분야가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고 올바른 질문을 던지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전제 조건이다. 자, 이런 것도 우리 신학의 입장에서는 좋은 관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하니까요. 그 자연이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죠. 그 신성이 있는 거죠, 자연은. 신성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도구로 이용하거나 객관화해서 대상화할 수는 없는 거죠. 지상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가 다른 별에서 온 정복자인 양 행동하는 것은 우리 자신만이 존재하는 주체이고 나머지 세계는 소유의 대상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렇게 인간, 그리스어로 안트로포스, 이 인간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는 태도를 보통 인간 중심주의, 안트로포센트리즘이라고 부른다.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을 제외한 외부 세계를 인간과 공존하는 대상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즉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원의 집합으로 이해한다. 그렇다고 인간 중심주의라는 말이 늘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인간 중심이라는 말이 정치적 관계를 표현하는 언어로 쓰이면 체제, 국가, 독재자, 정당, 계급이 아닌 바로 인간이 정치적 관계의 중심에 서야 함을 뜻하게 될 경우가 그렇다. 그럼 그건 좋은 뜻이에요. 인간적으로 해야지. 이거 뭐 어떤 이데올로기에 떨어지면 되냐. 그런 거죠. 그러나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통할 말을 인간과 세계의 관계까지 끌어올 수는 없다. 인간이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서까지 그 중심이자 보편적인 척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우리 머릿속에 꽉 그게 있어요. 어쨌든 잘났거든, 인간이. 특히 이제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더 그렇거든요. 그것은 자연 공동체에서 차지하는 인간이라는 종의 위치를 터무니없이 과대평가하는 오만이다. 근데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지구에 인간과 대립할 만한 적대자가 없잖아요. 옛날 초기 인간, 유인원 그 시절에는 인간보다 더 강한 포식자들이 있었죠. 근데 언제부턴가 인간 문명이 꽃피고서부터는 인간을 상대할 적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최고다,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마치 제국이 세계를 다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비슷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죠. 근데 다른 나라들이 없으면 제국도 없는 거거든요. 꿀벌이 없으면 인간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오만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개인의 이기주의와 다를 바 없다. 개인의 이기주의, 혹은 국가적으로는 제국주의, 다를 게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그것은 인간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는 세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주까지 탐험을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착각할 만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언젠가 다른 행성으로 옮겨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간다는 우주 과학 공상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비에 의하면 그거는 과대평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